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요, 사회적 기업의 미래 전략 포럼, 매우 거창한 주제입니다. 저희 셋이 모여 미래 전략을 논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 경제 주간을 맞이해서 사회적 기업의 고민, 특히 코로나 같은 좀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의 고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얘기들 그냥 뭐 수다를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트래블러스 맵이라고요. 예, 이 코로나19의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 여행업종입니다. 여행업을 하고 있는 트래블러스 맵의 대표 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같이 오셨는데요. 두 분 다 전현직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님이십니다. 먼저 저희 왼쪽에는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이미영 대표님이시고요. 저가 공동대표를 맡기 전에 서기업 대표를 맡으셨던 대표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좀 이따 말씀 많이 나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쪽은 저희 현직 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고요. 마인드 디자인의 김민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눌 주제는요,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 나눌 거가 딱 두 가지, 합쳐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지금 또 느닷없이 또 이 거리두기 2.0으로 내일부터 또 전환이 되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또 사회적 기업가로서는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맞춰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됐어요. 아마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뉴딜이라는 새로운 그림 안에서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두 번째고요. 합쳐서 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뉴딜과 함께 벌어질 우리의 새로운 미래까지는 너무 거창하죠. 어쨌든 그 앞으로 한 3년,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사회적 기업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 매우 짧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저희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조금 무거운 얘기 가기 전에 다들 기업가시니까 그 업종들은 요즘 어떠신지 짧게 현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 대표님은 저기 이제 공정무역 분야신데요. 공정무역 중에서도 패션, 물론 뭐 딴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긴 하는데, 네, 패션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요즘? 네,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그 소비가 위축되고,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출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대면 접촉도 많이 줄었고요. 예, 당연히 뭐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네,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근데 또 제가 이제 공정무역을 하기도 하니까 저희 그 개발도상국가의 생산자들 같은 경우는 이 생산 기반이 좀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좀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이 회복을 좀 같이 도모할지가 아주 심각한 좀 저희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명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여행 중에 네팔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팔에 보니까 확진자가 22만 명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인구가 우리나라 반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미 발생한 건데, 매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개발 국가일수록 그 영향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걱정까지도 뭐 우리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지만 그런 걱정도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김민희 대표님 뭐 좀 이따 얘기 자세하게 주시긴 하겠지만, 네. 대표님은 업종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저희 행사. 를 주로 하고 그렇죠. 거기도 타격이 심각하잖아요. 아우, 정말 너무 심각하고요. 네, 그 모든 행사가 취소가 돼서 보면은 이제 가을 쪽으로 거의 옮겼는데, 가을에 이제
또 몇 번의 타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행사가 벌어지지 못하고 아니 될 듯 말 듯 하다가 계속 엎어졌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못해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될 듯 말 듯 질질 끌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9월에는 또 이제 광화문 집회가 한 번 그렇죠. 있었고 이제 11월에 이번에는 또 한 번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계속 미뤄졌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향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게 이제 저희한테 되게 큰 타격이었고 또 되게 오프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오퍼레이터가 이씨 행사가 진행이 됐던 것들이 보통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다 IT 기술과 견본되어야 보니까 그런 데에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막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네. 오프라인으로 했던 걸 급작스럽게 모든 걸 다 네네.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네네.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할 수 있어서. 네. 지금 저희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아니 근데 건가요? 대표님은 여행을 그렇죠. 못 하시니까. 네, 저희는 뭐 여행업인데요. 저희도 주로 해외여행 쪽이 이제 그러니까. 주업이었어요. 네. 근데 뭐 해외여행은 뭐 99%가 없어졌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여행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하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여행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전략도 잘 안 서고요. 요즘 뭐 랜선 여행, 무슨 VR 여행 이런 거 막 하기도 하는데 그냥 참 뭐라 그럴까요? 궁상 맞아 보이잖아요. 오죽 이게 안 되면. 네,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나 저희 마음은 그렇지만 뭐 금방 종식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깊은 얘기들까지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가 3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19와 일상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미래. 매우 거창합니다. 책 한 권 쓰셔야 될 것 같은 주제가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김민지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더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이명영 대표님이 근데 굉장히 오랜 고민 끝에 충실하게 자료를 막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듣고 세 번째는 전데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K-뉴딜과 사회적 기업의 활동 방향인데요. 이 주제들이 워낙 크고 좀 다양해서 저희 혼자서 막 이렇게 많이 떠들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실까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원래 한 15분씩 했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만 얘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자유롭게 우리가 얘기 나누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김민지 대표님이 코로나19와 일상,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미래 주제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은 저희가 다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저희가 요즘에 명상이나 마음 산업을 좀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바뀌었던 저희의 일상은 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같이 밥을 먹고 웃으면서 감정을 해소하고 했었던 일들이 강제적으로 좀 막혔다는 부분. 그래서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고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조차도 얼굴을 다 보지 못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되게 불편한 일들이 많이 되었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감정 전달이라든지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 않아서 저희 회사가 조사해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측정해본 결과로는 한 우울감이 40%에서 70%까지 올라갔었다고 하고요. 20대에서 30대들은 취업 못한다든지 시험을 못 본다든지 여러 가지 미래의 불안들 때문에 자살률이 40%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너무 슬픈 얘기를 그러니까 네, 자살률이 진짜로 40%가 진짜로. 됐다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네. 이제 발표를 하면 더 많이 음.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경향신문이라든지 중앙일보에 간간히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도가 공식적인 수치로 많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회사도 요즘에 이제 옛날에 많이 했었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명상이나 마음관리 사업을 우리 생각에는 되게 다양한 층들이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젊은 여성인 분들이 오셔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울고 해소하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저는 그것들이 다 대면으로 가능할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는 뭐 심리 상담 이런 것들도 다 대면으로 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대면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뭐 어떤 심리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하고 이래서 그 공간 안에서 되게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마음관리나 이런 프로그램들, 심리상담 프로그램들이 집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집에서 해서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사람들이 50% 이상 정도 됐었던. 그래서 비대면이 주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활용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우울감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면할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컸었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함께 나눈다는 것들, 그리고 좋은 거를 함께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마음 쪽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 생활 전반이 언택트로 인한 공동체라든지 각자의 책임감이라든지 그 지켜야 되는 반드시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오는 압박감 뭐 이런 것들이 다들 연결이 되는 일상들을 다들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사회적 기업의 미래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밝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예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어떤 개인의 성취라든지 성장 그리고 어떤 사회의 목표, 효과성, 효율성 이런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면 요즘에는 뭘 쓰더라도 조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필요한 거, 그래서 내가 관계나 이런 연결감이 필요한 거,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필요하니까, 간절하게 필요하니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적으로 뭔가 단합했을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실현했을 때 오는 효과 같은 것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잘 보여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동체의 정신을 우리 사회적 기업의 완전 기본 연대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저희 바뀐 일상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쓰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배달을 해서 밥을 먹는다든지.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뭐 한두 번 할 때는 별로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데 계속해서 마스크를 버리고 일회용품을 쓰고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환경에 대한 자기의 그 문제의식들이 제가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면 주변 사람들이 확실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배달 음식을 예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선택해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배달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바뀌어서 사회적 기업들은 어쨌든 환경이나 이런 문화들의 대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품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런 전략들이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기회 요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정신이나 마음 건강 그리고 서로 관계에 있어서 하는 것들도 사회적 기업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조직 구성을 할 때에도 그런 의사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서
그런 정신과 마음 건강 측면에서도 미래가 저는 좀 밝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왜 가치 있게 소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임팩트와 공동 연대 협력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기회를 잘 발판 삼아서 새롭게 우리 시장을 조금 더 발판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창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대단히 아름다운 네네. 마무리를 하시네요. 뭐 어쨌든 뭐 프롬이니까요. 아름다운 이야기로 네,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저는 언제나 네. 항상 긍정적입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충격적이네요. 자살률이 40%나 늘어났는데, 네, 엄청. 그렇죠. 사실 이런 네. 얘기는 공식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작년 초반에 특히 심했습니다. 네, 봄, 올 여름에. 초반에. 올해죠. 네, 네, 올해 올 초반에. 초반에. 네, 봄, 여름에 너무 심해서 네, 사실 우리 청년청이나 이런 데도 다 불려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 뭐 이제 트렌드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되게 비슷한 게 이제 하나는 이제 보복 소비 이렇게 표현하는. 보복 소비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이제 못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어날 그것의 반대급으로서의 소비 증가 효과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트렌드에다가 이 뭐죠 휴먼 터치 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그게 경영의 트렌드가 될 거다. 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안 만나고 안 보고 비대면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어떻게 살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게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네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크고 거꾸로 이제 이걸 잘 돌파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대, 그렇죠. 협력,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행위들의 이제 환경적 측면들에 대한 고려 이런 네. 것까지가 막 가미가 되면 조금 더 좀 건강한 사회를 나가는 계기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계기를 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잘하는 일이 이런 거면. 전 대표님 멋있네요. 네. 네, 참. 네, 그 대표님은 뭐 얘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주변에 대표님 나이 또래에도 조금 그 우울감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뭐 이런가요? 일단은 뭐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 김민지 대표님 네, 프로그램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저희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좀 네. 네, 마인드 정말 너무 프로그램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인드풀리스 해주시면. 프로그램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받아야겠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희 주변에 그냥 일반 주부들도 집에서 아기보다 이미 너무 지쳐서 뭐 디스크가 터지고 막 이런 친구들이 이미 있어서 네, 많이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김민지 대표님 얘기 통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들으시는 분들이 뭔 얘기를 하실까 뭐 쟤네들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쉽게 대표님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회적 기업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사실은 이 주제를 딱 마주하고 너무 고민이 깊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짧은 시간, 뭐 길게 준비는 못했지만 뭐 제가 사실 이런 주제에 뭔가 응답을 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조금은 좀 근본적인 그리고 좀 방향성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좀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왔는데, 예, 정리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0개월이 돼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서 상반기와 하반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우리의 어떻든 그 사회 문화라든가 이 경제적인 패턴의 변화가 훨씬 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고 훨씬 더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쩍 성장한 사회적 기업도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요? 하지만 어디예요?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죠. 그래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네. 뭐 배달이나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했던 롯데 같은 경우는 급격한 성장을 네. 이루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사회적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보다 문제가 일어나는 속도가 연쇄적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갭이 시민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열망을 많이 높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위기 상황이 다른 한편으로는 좀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의 욕구 이런 것들도 높이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뭐 공통된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일단은 글로벌 공급사 구조가 훼손되고 깨져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은 거죠. 제품이나 서비스 이제 세계화됐던 여러 가지 패턴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화된 위험. 예, 이게 이제 뭐 어쩌다 한번 마주하는 게 아니냐. 그냥 우리 일상이 항상 위험 속에 존재하는 이런 정말 준비하려면 이런 말들을 예. 준비해 와야지. 그러다 보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다음에 너무 싫어.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인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 또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이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뭐 위험의 일상화, 뭐 위험의 개인화, 그 다음에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또 되게 난해한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좀 사회적 문제의 복잡계화,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위험이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집단보다는 개인이 어떤 위험의 해결 주체로 등장을 하고 있고 개인과 개인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시되는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어떤 이타적 경험이 어쨌든 포용과 연대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 좀 키우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상적이면 개인화된 이 위험이 어쨌든 우리 기업의 앞으로의 또 아주 기본적인 활동 조건이 될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소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가치 창출 이것이 사회적 기업에게는 사회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거, 복잡계가 됐다라고 기존에 우리가 마주했던 어떤 사회 문제보다도 되게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특성으로부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팩트를 만드는 과정이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집단적인 해결 방식, 집합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고민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도나 고용 감소, 소비 위축, 소득 양극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임팩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은 당연히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계화가 후퇴되고 자국 중심주의 확산되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되고 국제 분업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거 역시도 저희에게는 한편으로 위기이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김민지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비대면을 경험해 보니까 한계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미 많이 저희가 경험 속에서 학습 속에서 축적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대면 소비 문화 굉장히 증가할 거고 일의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재택근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스마트 워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이러한 어떤 커다란 문화의 변화도 저희에게 위기이자 또 기회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 생태에 대한 관심 증가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그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이거는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산업,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노동시장의 개편과 양극화의 심화, 이 세 가지 현상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변형석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러한 어떤 문제의 해결로 제시되고 있는 이 K-뉴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기업의 어떤 그 방향,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방향과 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유럽과 북미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 온 그런 이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린 뉴딜의 핵심은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이거든요. 결국은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여러 가지 협력적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이것도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기업은 지금 문정부가 선언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매개자이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칫 놓칠 수 있는 어떤 사람 중심의 포용 가치, 뭐 예를 든다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과 지역의 그린화를 촉진하는 뭔가 이러한 사업 속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뭔가 이런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제 맥락에서 저희가 우리의 소명을 좀 더 잘 충실히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자리매김이 필요하고 이거는 보다 좀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 그리고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새로운 어떤 변화의 가치를 기업의 경영에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가치, 사회 통합의 가치가 예를 들면 나는 그린 산업을 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가치는 당연히 나의 가치지만 뭐 기타 가치까지 내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도 이제는 지속가능의 가치를 자기 경영의 가치에 좀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즉 우리도 사회 가치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투자 시장에 새로운 어떤 펀드 투자 펀드로 드러나는 게 그 ESG잖아요.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는 이런 펀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도 이런 지속가능한 가치, 어떤 사회 통합의 가치 이런 것을 자기 기업 경영에 전략화하고 통합하고 하려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라고 SDG 17개의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유엔이 과거에 이제 MDG 그 새천년 목표 이후에 새롭게 이제 설정한 목표인데 이 17가지를 잘 들여다보면 사회적 기업이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 경영의 어떤 그 중거틀을 좀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경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맥락인데 좀 가치사슬 구조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좀 경영을 되돌아보는 관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료를 소싱하고 유통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전 과정 중에 과연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지, 부정적인 임팩트가 있다면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개별 기업 또는 협력하여 뭔가 이런 조금 더 가치지향적인 그런 기업 활동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적 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업의 디지털화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디지털로 어쨌든 좀 무장하는 그러지 않고서는 굉장히 도태되기 쉽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업의 영역을 어떻게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영역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긴밀히 연계해서 좀 확장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새로운 영역의 기회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 김민지 대표님이 하셨던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의 어떤 사업이 지금 비대면의 경험을 하면서 이 비대면과 대면이 통합되는 또 새로운 사업의 영역도 창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영역에서의 기술 진보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저희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돌봄의 영역 같은 경우에 이 전통적인 돌봄, 대면을 위주로 하는 이런 그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이 따스함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돌봄 방식이 뭐 예를 들면 요즘 막 등장하는 AI와 연결해서 조금 더 효과성도 내면서 임팩트도 더 키우는 그리고 이거는 개별 기업에서 통합하는 방식도 있고 또 이 기업과 이 기업이 만나서 협업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 해결이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쉽지 않은 이런 새로운 사회 문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차원까지 집합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또 시민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를 모으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런 좀 규모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전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강의를 한 2시간쯤 하셔야 될 분이 10분 만에 얘기하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의 이제 가치지향적인 단어들이 다 포함된 얘기들이어서 뭐 지금 얘기 주신 내용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시간들이 막 저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되게 그 얘기 들으면서 계속 눈에 아니 귀에 딱 꽂혔던 말은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대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좀 절박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여러 측면에서 이 공동체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전과 보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환경, 경제적 생존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여기에 사실은 사회적 기업의 고민의 핵심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좀 이게 사회적, 경제적, 뭐 환경적 뭐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이제 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새롭게 추가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전하다는 느낌은 이 세 가지 앞의 맥락하고는 조금 다른데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아주 근본적인 틀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맥락 얘기까지가 좀 포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전체적인 맥락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여러 세계적인 뭐 사회가치 경영 등등의 흐름에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자 어떤 우리 스스로도 성찰의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또 이제 한 10여 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4시 정도까지여서 제가 말씀드릴 얘기 짧게 드리고 뉴딜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한국 사회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큰 아젠다는 사실 이제 뉴딜입니다. 뉴딜이고 약 160조 정도의 국비가 향후 5년간 투입되게 되죠.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30조 정도 이상의 이 예산이 활용되게 되는 사업이고요. 사실상 만약에 이것을 단일 사업이라고 하면 뭐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 제가 잠깐 뭐 여기 뭐 설명을 제가 이게 너무 많은 아젠다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좀 의견들 몇 가지 여쭙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 다음에 한국에서 조금 나중에 붙인 게 안전망 강화, 이것도 이제 뉴딜의 한 맥락으로 넣었어요. 세 가지가 있고 추가로 또 정부가 발표한 게 있는데 이게 지역균형 뉴딜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뉴딜을 하면서 이렇게 전면에 등장했던 건 디지털 뉴딜이었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뉴딜이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많은 이제 비판과 평가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됐던 뉴딜 정책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각 정당들도 다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이기도 하면서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수용되게 됩니다. 이 대통령께서 워딩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가 좀 쌍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은 특히 이제 고용 안전망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뉴딜과 고용 안전망 이렇게가 이제 세트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니까 뉴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이 근로 조건들이 좋아지거나 이 빈부의 격차들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취약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망 강화를 같이 제안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측면하고 그 안에서 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될 것들의 경계들을 이렇게 틀로 만드셨던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역균형 뉴딜은 맥락을 좀 보면 뉴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어나는 장소는 지역인데 그러면 지역이 중심이 돼서 이런 뉴딜 사업들을 추진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의 사업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뉴딜 사업들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여기에 이제 공기업들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데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중앙정부가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지역이 할 일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기반으로 이 지역의 여러 아젠다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좀 풀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정도의 뉴딜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근데 고민은 저도 이래요. 고민은 디지털 중요하죠. 그리고 그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안전망 강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 지점에서 한편에서는 우리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이것이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에게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기회의 조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는 뉴딜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도 해보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 사업 틈바구니 어디에도 사회적 경제가 할 수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뜯어봐도 예를 들어 뭐 디지털 뭐 생태계 강화, 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뭐 이런 쭉 이렇게 있어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녹색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녹색 모빌리티라던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 공공이 할 수 있는 일과 공공이 해야 되는 일과 그다음에 이 대기업들 현재의 대자본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일들은 보이는데.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 이런 가치들을 가장 열심히 사실은 여태 떠들어왔던 사회 가치 경영이라고 할 때 그런 거를 가장 먼저 고민해왔던 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거꾸로 어디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오히려 애매해 보이는 이런 저는 굉장히 한편에서는 여전히 큰 틀에서의 담론적 틀거리는 이미 세팅이 됐고 저는 그 방향성은 매우 건강하고 맞다고 봐요. 다만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한테는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 저도 이제 뭐 사회적 경제도 디지털로의 전환에 좀 준비해야 된다. 사실 이건 이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오히려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미리 고민했던 아젠다였던 거고, 근데 이것 중에서 뉴딜의 큰 사업의 맥락 안에 어디에 우리가 발을 좀 뻗어볼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것들 중심으로 해볼 수 있을까? 이게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렸던 건 뭐냐면 아쉽게도 그린 뉴딜의 사업의 방향성은 설계되어 있으나 사업의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공백 상태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업을 어떻게 풀어가라라는 영역이 아직은 공백 상태로 보여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되게 그냥 공공이 쫙 주도해서 쫙 깔아버리고 끝나게 되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굉장히 일상적인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전략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전략인데 그런 것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뉴딜 현재 단계에서 뉴딜 정책의 한계 내지는 아쉬운 부분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뉴딜 갖고도 사실 뭐 두 분 다 고민들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뉴딜 정책을 보면서 조금 어떤 부분들을 좀 잘 사회적 경제가 혹은 뭐 각 업종들이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 혹시 하셨던 게 있으시면 김민지 대표님부터 한번. 먼저 말씀. 이명 대표님. 아까 너무 많은 말씀해 주셔서 많은 거. 저는 공정무역을 하면서 또 공정무역 패션을 하다 보니까 이 지속 가능한 패션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하고 또 윤리적 패션, 지속 가능한 패션을 지향하는 주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한 패션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활동인데 우리가 같이 도모하여 조금 더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을까, 사업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지속 가능한 패션의 담론부터 인식부터 체계, 생태계 자체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할 일들은 되게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사슬 구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원료를 소싱하는 단계에서 폐기 단계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원료를 소싱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원료를 그린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잉 공급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며 줄일 것인가도 패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게 공유 경제라고 얘기도 되지만 이 렌탈 서비스가 사실은 이 지속 가능한 패션에서 또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원료를 그린화하는 것은 어쨌든 화학적인 소재를 최소화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재생 소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글로벌 브랜드들이 거의 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플라스틱이나 폴리 소재는 100% 재생 소재만 쓰겠다라고 막 선언을 하고 나서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등장한 게 이 팩트 소재를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소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전량 일본 수입이에요. 한국의 분리체계 시스템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깨끗한 팩트만 모아져야 그 원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깨끗한 페트병을 오히려 폐기된 페트병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 그 원료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시장이 커져가고 이런 그린 소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니까 이게 탄력이 좀 붙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도 페트병과 관련한 재활용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삼다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기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거를 그런 소재를 쓰고 싶은 패션 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재생면,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재생물, 그다음에 재생 오리털, 거위털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것이 지역 재생하고 연결해서 산업화되고 있거든요. 뭔가 그런 모델을 좀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영역이 있을 수 그린 뉴딜하고의 연관성 접점들을 좀 찾으실 수 있으셨어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젠다 말고 네. 이 사업 방향에서도 네.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시고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저희는 오히려 저희도 그 디지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고 이제 사람을 좀 뽑고는 있는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행사나 뭐 이제 전통 문화 뭐 이런 쪽에서 하시던 분들이 그동안에는 뭐 이제 아카이빙을 아무리 열심히 해보고 싶어도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이랬기 때문에 그 디지털 일자리 창출 그 뉴딜 정책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고용을 조금 해보고 아카이빙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적 기업 쪽에서도 뭐 다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시니어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청년이라도 이렇게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업종에서 디지털 일자리랑 이 뉴딜 사업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사업들을 좀 만들고 어쨌든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뽑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웹디자이너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일자리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들 지원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제국에 우리만 힘든 것 같고 사람들은 다 잘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저희 회사도 어쨌든 그 디지털 일자리로 해서 감독님 한 분을 영입을 해서 이번에 비대면 하는데 되게 많은 활용을 했는데요. 네, 한 명 들어오니까 또 그게 확 바뀌더라고요. 네, 네. 네, 활용하는 방안. 그렇죠. 이게 이런 항목에 어떻게 보면 어떤 역할과 일을 할지는 모르나 일을 네. 하는 사람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렇죠. 사회 안에 이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분들을 좀 잘 활용하는 전략도 그렇죠. 이 틀 전체를 바꿀 수 없다면 네, 네,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일을 좀 할지를 계획을 짜는 일도 굉장히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해요. 어차피 분야가 또 네. 생성이 돼야 되는 네, 네. 그렇죠. 네, 뭐 저도 뭐 할 말이 많고 저도 이제 관광업계를 한 12년 차 하면서 말씀드릴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 마치고요. 저희가 12월 3일이었나요? 네. 네, 12월 3일에도 그때도 조금 비슷한 주제로 이때는 각 좀 분야별로 뉴딜에 대한 거 좀 집중해서 우리 대표님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뉴딜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로 잠깐 시간을 미루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